역대급 반감기. 항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2년 동안은 정말 암호화폐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 안 된다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을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분명 승인이 이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1강 놓치신 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자, 1강 다시 보기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은 암호화폐 규제 칼날, 과연 암호화폐 돈을 빼야 할까? 자,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지금이라도 빼서 남아있는 돈을, 이 돈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면 지금 과감하게 더 투자를 했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1강에서 어느 정도 힌트는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드렸는 것 같은데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찾아보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리스트 이제 가장 최근 거던데요. 1위가 변함없이 이제 바이낸스고 2위가 코인베이스, 그리고 3위가 크라겐, 4위가 쿱코인, 5위가 비트스텝인데 특히 1위와 2위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더러 2위와 3위와도 격차가 상당히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 두 개가 거의 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바이낸스 경우는 2017년 7월에 설립을 했는데 와 정말 압도적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이 마운트 곡스와 버금가는 저는 이 바이낸스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바이낸스를 그죠? 미국 증권거래위 바로 이 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내용은 보시면 증권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SEC가 솔직히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관련해서 뭔가를 법적으로 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SEC가 주로 이제 증권 관련 법을 하고 증권회사나 이제 증권거래 이런 쪽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 관련 법을 어겼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너희들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이 소장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했고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미국이 정말 너무 좀 막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강력.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하원에서 이 게리 겐슬런의 지금 탄핵 소추, 우리나라에 비하면 탄핵 소추안을 지금 올렸거든. 그만큼 법적인 부분이 없는데 증권법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특히 이번에 그 SEC가 관련 쪽에 한번 보면 특히나 이 하이 테스트가 1947년인가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상화폐는 2000년도에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옛날 정말 47년도에 만든 법을 하이 테스트를 갖고 이걸 하느냐, 이걸 법 잣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 내용에서 특히나 보면 이 게리 겐슬러나 SEC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요걸 보면 여러분들 또 조금 좀 이해는 된다 이렇게 되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바이낸스가 미국 은행 두 곳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를 세계 곳곳으로 옮겼다. 이게 자금 세탁을 했고, 특히나 이 자금 세탁 횡령 배임을 했는데 이 자오창펑 CEO가 관련이 있다. 이번에 그 BMG인가 바이낸스 US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시스템 관련 쪽 그 회사 같은 경우 막 걸었거든요. 바이낸스 자오창펑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내가 CEO는 맞지만 내가 이거를 열고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불구하고 또 지금 일단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을 자세히 좀 핵심 세부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하필 걸린 게 뭐냐, 주로 두 군데 사용한 은행이 뭐냐, 바로 실버 게이트와 시그니시 뱅크를 이용해서 돈을 넣었다 뺐다 해서 삼각지대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게 불법적으로 들어갔으며 이 바이낸스가 어떻게 보면 실버 게이트나 시그니처 뱅크의 이런 금융위기를 만든 주범이 이 바이낸스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낸스를 이제 이걸 차단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2의 금융위기가 또 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SEC 미국 증권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연이어 줄 소송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번 이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했다면서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뒤에 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묘하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차별을 둡니다. 희한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어서 그런가요? 차별을 두는데 이 부분 뒤에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하시면 아실 겁니다. 특히나 증권법 위반 혐의도 있지만 이번에 코인베이스 SEC 관계에서는 보면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카르다노, 솔라나, 코스모스, 테조스 모르시는 코인들 없을 겁니다. 이런 유명한 코인들에 대해서 다 불법으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경우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은 대형 거래 스테이킹 비율이 30% 육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래소에 또 뭐 암호화폐 수수료도 있지만 이 스테이킹 이자 수익도 엄청난데 이걸 하지 마라,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번에 13개 코인을 암호화 자산 증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죠? 자, 솔라나, 카르다노, 폴리곤, 파일코리, 샌드박스, 엑스 인피니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칠리지, 플로우까지, 니어도 있죠. 그죠?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했다. 이런 코인들은 절대적으로 상장 폐지되지 않고 계속 갈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코인들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얘가 지금 증권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니까 이거 혹시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이 이번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급락을 가져온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소송당한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중단은 없다. 뭐 제가 봐도 이 코인베이스 암스트롱 CEO 같아도 중단 안 할 것 같아요. 이걸 하지 말면 어떻게 보면 증권회사가 주식 수수료 수익도 하지만 이자 장사도 하거든요. 주식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자 장사를 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거 똑같거든요. 잣대가 저도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월가 최고 규칙에는 SEC 입장대로라면 사실상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불법으로 해당된다. 시에는 이렇게 진단한다. 어떻게 보면 이 SEC 입장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고, 근데 보시면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제외했다. 이 얘기인즉슨 SEC가 암호화폐 이 관련돼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아예 또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가장 돈 되는 거 두 개는 딱 해놓고 사실상 나머지 준 매니저를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얘기가, 자, 이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길들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발 빠르게, 그죠? 로빈후드 같은 경우가 에이다와 폴리곤, 솔라나를 상장 폐지 결정을 6월 9일 날 이렇게 밤 9시 55분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 55분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로빈후드의 주력은 뭡니까? 주식 쪽이에요. 그죠? 주식 쪽이고 부가가 암호화폐 거래소 수수료 수입이거든요. 근데 로빈후드 입장에서는 괜히 이거 에이다, 폴리곤, 솔라나 갖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SE 발동이 떨어지면 야, 로빈후드 너희들 또 소송 건다. 조심해. 소송 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주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아시다시피 맨날 그 압수수색 영장 때리고 조사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이렇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럴 바에는 로빈 입장에서는 SEC가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상장 폐지가 되고 소송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만약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이기면 그때 다시 상장시키면 되지. 이렇게 되면서 벌써 이렇게 길들이기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와 동시에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이 6,200만 순유출됐어요. 자, 그러면서 7주 연속,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7주 연속 수출.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를 감지하고 기관들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야, 시장이 저렇고 또 우리가 투자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로 투자하지만 다른 알트코인, 주 메이저 코인들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이래 불안한데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플러스, 야, 솔직히 저는 기관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야,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야, SEC 너 열심히 해라. 이 기관들하고 SEC 암묵적으로 조금 뭔가를 좀 얘기를 해놓고 야, 계속해서 더 떨어뜨려. 그러면 우리 그때 밑에서 더 모아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5.8%, 지난 주말이었죠, 그죠? 5.8%하고 또 오랜만에 지금 10몇 %씩 다른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급락하면서 아, 정말 짜증나는 또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또 이 크립토닷컴 같은 경우가 6월 21일부로 미국 기관 대상 서비스를 제공을 중단하겠다. 자, 개인들하고 기관 대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기관 고객에 제한된 수요에서 이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와줘야지 뭐 돈이 되고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지금 7주 연속 지금 순유출만 되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서비스 중단하고 대신 미국 개인 대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은 계속 운영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퇴양에 이런 규제와 일련의 조치를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분명히 구조조정이나 분명히 상장되고 남아있는 이런 쪽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금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소 거래소에서 15% 조금 안 되는 거죠. BTC와 이더리움이 출금되었고 로고체인과 지난주 바이낸스 총 자산이 13% 감소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바이낸스가 납득 가능한 규모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이 규제 조치로 코인베이스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낸스가 과연 이런 뱅크런이 나온다면,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만약 바이낸스가 뱅크런에서 13% 알고 30%, 40%, 50% 이렇게 되면서 계속 뱅크런이 나온다. 그러다보면 우리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FTX가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거의 4천만 원대에서 2천만 원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바이낸스의 뱅크런 여부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초 관심사였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FTX나 바이낸스가 뱅크런 이런 부분을 분명히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바이낸스가 소송만 제기가 됐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시작 단계다 보니까 더 이어질지 추가적인 하락이 있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거 사례를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 과거 사례를 보고 물론 과거가 100% 현재나 미래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과거 사례가 어느 정도 51% 정도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분명히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본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 그리고 만약에 차악의 케이스로 갔을 때 차악의 상황에 갔을 때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우리 뭐 가장 판단하기 좋은 게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항상 그죠.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2년은 항상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2년은 항상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 2020년 반감기에도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죠? 자, 차트하고 한번 보시면 2012년에 한번 반감기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자, 드디어 이제 2024년에 여러분들 바로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12년 반감기 때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한 이후에 어김없이 하락을 했는데 이때 하락폭이 무려 86%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솔직히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몰랐었고 극소수만 하는 그런 단계였었고, 어떻게 보면 2016년 이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점점 알렸죠. 근데 2016년도 어김없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 하락폭도 보시면 84%나 됐답니다. 정말 엄청, 저도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한번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좀 했었는데, 이때 저는 증권회사 쪽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때 워낙 언론부터 해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저거는 사기야, 툴립 같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더 깊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식하기나 이거 괜히 했다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김없이 2020년 이후에 또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내려서 마이너스 77%. 항상 과거에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했습니다. 그죠? 근데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항상 올랐는데, 이때 터진 악재들을 보시면 과연 이번 악재보다 더 셌나 안 셌나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2012년도 그렇게 첫 번째 반감기고 상승을 하던 이 비트코인이 바로 이 비트코인 거래소 최초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 마운트 곡스 해킹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개인적으로 마운트 곡스는 아마도 현재의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보다 더 압도적이고 정말 그냥 원탑이었지 않나 생각드는데, 이때 재미난 사연들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거래소 최초의 대규모 해킹 사건이 원래는 마운트 곡스 거래소가 해명하기로는 우리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해킹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게 결국은 밝혀졌죠. 마운트 곡스가 의도적이었든 안 했든 항상 터지고 난다고 보면 뭔가가 냄새나는 향기들이 많이 나요. 그죠? 결국은 이 마운트 곡스가 해킹 당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일부가 반환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물량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마운트 곡스가 해킹을 당하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그때 근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때 이 마운트 곡스가 어느 정도였냐 하냐면 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합친 것보다 저는 더 큰 위력을 떨친,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많은 거래소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래소는 매매를 하기가 힘들고 마운트 곡스가 그나마 좀 괜찮지 않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곤두박질 쳤지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없어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도 두 번째 반감기를 거치면서 다시 시장이 부활하고 암호화폐도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시장이 어디로 났습니까? 이 중국 시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몰려면서, 그죠? 이 당시에 2013년부터 2016년 OK코인, 후오비,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지금 암호화폐 순위랑 좀 다르지요, 그죠? 이때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승승장구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크게 올라가요. 역시 이쪽 시장이 한번 또 자리를 잡고 히트를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급등했던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급등했던 이 비트코인은 이걸 계기로서 다시 이제 급락을 시작하는데, 자, 2017년 9월 인민은행이 ICO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고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활동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사실상 암호화폐를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당시 여러분들 중국 상황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때 중국이 댐 공사 열심히 하고, 왜 했어요? 그때 왜 했죠?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댐 공사하고 이런 에너지 쪽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퍼부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 채굴한다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소 쪽도 봤지만 이 채굴을 금지시키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이 당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 바로 이 CBDC를 시작을 하고
열을 올리기 시작할 때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전에 2000할 당시 네오코인이나 뭐 컨텀 이런 중국 코인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 CBDC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사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하고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들이 하면 CBDC를 안 사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규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만 사실상 채굴 금지라든지 이런 건 했지만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 중국적 규제가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급락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한 시장이 망하게 되면 다른 대체 시장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자, 중국 떠난 비트코인 채굴 왕자 미가 앉았다. 자, 앞서 채굴 금지를 시키니까 중국 쪽 채굴하는 애들이 딴 데를 가야 돼요. 그래서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러시아 이런 쪽으로 좀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나라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 이건 그렇다면 안전하고 에너지 걱정 없는 미국 시장으로 가자. 자, 이 당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미국이 35.4%로 1위를 점령하면서 이 시장의 중심이 중국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으로 가면서 시장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중국 코인이라든지 김치코인 이런 거보다 오히려 이런 기술 코인들, 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폴리건,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각광을 받고 시간대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 항상 9시 되면 빵 하고 예전에 움직였던 이런 시장이 이제는 저녁이나 새벽에 움직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했던 시장이었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채굴 업체들이 미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자유롭게 어떤 암호화폐 기업이라든지 이런 채굴 기업들, 그 다음에 거래소 자유롭게 하게 내들었어요. 이 당시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비트코인 채굴업체 스트롱홀드가 어떻게 보면 2020년 10월 20일 같으면 거의 끝무렵이거든요. 나스닥 상장하자마자 첫날 주가가 52% 급등을 했고, 자, 2022년 1월 이때는 좀 하락 꺾이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채굴업체 비트팜스가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할 정도로 시장은 영원히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역시나 시장은 영원한 게 없고 비트코인은 2년 상승, 2년 하락이라는 이 법칙을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2021년 12월 말 후비였나요? 그죠? 15일부터 중국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을 한다. 큰손 대거 빠져 가격 폭락. 이때가 저는 시초였다고 생각해요. 항상 시초.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빠진 거 마운트 곡수가 있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항상 그 시초는 중국의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서 아, 이거 맞나 안 맞나, 왜냐면 미국 시장 중심인데 중국 맞나 안 맞나 하다가 우리 3월달인가 4월달 역대급 코인 붕괴 발생했었죠. 그때 터진 게 뭐였습니까? 바로 루나 사태입니다. 루나 테라 사태.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가 되면서 와, 정말 새로운, 어떻게 보면 항상 늘 기존에 알던 것이 터지면 시장이 방어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게 터지다 보니까 그냥 막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반토막도 났고 이제 더 빠지지 않겠지 이렇게 했던 시장이 11월 하나 더 터집니다. 자, 당시로서는 FTX 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2위, 3위권을 다니는,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바이낸스 다음으로 독보적인 존재였죠. FTX 거래소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파산 사태가 납니다.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물론 마운트 곡스 이 사건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주식에는 보면 대마불사라는 게 있죠. 대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FTX 거래소 절대 특히 이 CEO인 샘 뱅크만은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산업에서 정말 신화적인 젊은 CEO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투자도 받고 많은 유명인들 연결됐게, 야, 절대 망하지 않아. 근데 망해버렸어. 이것 또한 또 시장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충격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왔고 저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FTX 거래소 파산하면서 완전 엄청난 패닉을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바넨, 코넨, 악재, 비트코인 물론 내렸습니다. 근데 FTX 사태 같은 패닉 매도 조짐은 없었다는 거죠. 뱅크런, 그러니까 FTX로 뭐 갤럭시아부터
암호화폐 캐피탈 업체에 얼마나 많이 같이 도사를 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번 악재에는 그런 연관성,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시작이기 때문에 패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패닉 매도가 이어질까? 이런 고민들 분명히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얘기인데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 규제 칼날을 갖고 있지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 자, 그 해답은 이번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소송을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보인다는 거. 자,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증권법 위반 관련해서 같이 기소를 당했어요. 하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암스트롱을 CEO 대상한 임직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자오청팽 CEO부터 임원진을 고발했다. 자, 여기에 같은 증권법 혐의를 했지만 바이낸스는 임원진 고발에서 횡령 배임까지 나오고 금융 관련 비즈니스가 관여했다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엮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관련 하기는 했지만 가장 할애를 많이 한 게 스테이킹 적법성 위반이에요. 금융 관련 비즈니스 관련 금지 내용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이 스테이킹 관련 적법성 한번 내용을 보시면 횡령 배임 주식으로 보면 뭡니까? 상패의 가장 큰 1번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이낸스는 소송이 진다면 바이낸스 USA는 상장표에서 바이낸스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코인베이스 경우는 스테이킹 관련해서 많은 할애를 했기 때문에 스테이킹 만약에 코인베이스가 졌다고 치면 스테이킹 안 할게요 하면 코인베이스는 임원진도 교체도 안 되고 임원진도 계속하고 계속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 이렇게 본다면 같은 거래소인데 분명히 차별을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쪽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와 바이낸스는 지금 본적이 지금 제3지대로 됐죠. 중국 아니지만 중국 쪽 CEO가 있지 않습니까? 차별을 두고 있다. 어떻게 지금 미중 무역 분쟁하는 것처럼 그런 차별을 둔 게 아닐까.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시면 이번 사태 이후에 거래소 제소 위에 덱스 거래량이 444% 급증했다. 탈중앙화 거래소가 444% 거래가 급증했고 또한 5월 암호화폐 거래소 중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점유율이 20%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의 점유율을 돌파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야, 이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나 이런 바이낸스가 없어지면 이 암호화폐 거래를 어떻게 못하고 그냥 암호화폐 시장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대체 시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발 빠르게 역시나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항상 이렇게 대체하는 시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탈중앙화와 중앙집중식 차이점이 뭐냐면 중앙집중식은 보관 역할을 하고 교환을 규제하며 수수료를 부과하는 게 제3 한마디로 해서 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것들이 보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탈중앙 거래소는 자체 실행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촉진하지만 지갑과 개인키를 포함해서 보유를,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보유를 해라. 우리가 매매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전적으로 기아가 책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덜 안전하고, 근데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도 한 명 한 명만 해킹을 당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중앙 집중식 거래소 바이낸스나 뭐 후오비, 코인베이스를 썼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된 부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운트 곡스부터 바이낸스도 해킹을 많이 당했었고. 근데 편안함 때문에 사용했지만 이제는 탈중앙, 덱스, 탈중앙 거래소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봤을 때 미국 회사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재편하겠다. SEC가 이런 검은 속내가 있지 않나. 자, 우리도 이번 그 불장 때 한번 보시면 정말 정토 금융사보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이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거래 시가총액이나 이 거래량이 훨씬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전통 금융사들 호시탐탐 노리고 하고 싶었지만 바이낸스라는 정말 압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기업이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지만 규제를 통해서 비중을 낮춰버리고 없애버리면 미국 회사 중심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재편할 수 있다. 이런 검은 속내가 있지 않나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뭐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정통금융사인 찰스 수왑 피델리티, 그다음 세쿼야 캐피탈 등등의 정통금융사들이 EDXM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암호화폐 규제의 칼날이 계속 강하게 들고 오고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를 못 믿겠다, 뭐 행정비밀이 나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 입사해서 봤을 때 저런 탈중앙 거래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죠? 그런데 EDX라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주식을 하고 그다음 투자를 맡겼던 이런 증권사나 전통금융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네. 여기다 하면 바이낸스나 이런 지금까지 했던 문제점이 될 수가 없고, 또한 SEC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다 관리했던 자기들이 관할했던 업체들이 비중이 올라간다. SEC는 암호화폐 이런 산업에 대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쪽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핵심 논리를 게리 갠슬러가 하고 지금 하원에서 저렇게 뭐 지금 탄핵 소추하는 거 저는 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요 표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걸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이 지금 요 파란색이 바로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지금 밑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지금 이렇게 되는 요 지금 파란색은 미국입니다.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던 암호화폐 비중이 점점 줄다가 2021년 그죠? 이게 언제 됩니까? 10월, 11월 정도. 이때 아예 없어졌죠. 그러다가 2021년 이제 말 11월, 12월 되면서 조금씩 늘어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는 게 이제 미국으로 바뀌었죠. 근데 중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 정도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 비율이 요 정도인데 중국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할 때 이 정도입니다.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암호화폐 전체 비중이 예전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즉슨 미국의 현재 비중이 과거 중국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정말 이 암호화폐 산업의 80~9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뭔가 규제를 하면 암호화폐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1년 멸종되었던 중국의 비중이 지금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그죠?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은 예전 이 현재 미국의 비중은 중국만큼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암호화폐가 살짝 없어진 척 하지만 조금씩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홍콩을 암호화폐 허브로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들이 그 관련해서 자금을 대겠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하겠다. 또 홍콩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전문 투자가만 허용했는데 이 개인 투자 허용하겠다. 이게 빠르면 12월 1일부터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규제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미국 시장을 없애고 미국 중시를 만들려고 해도 다시 대처 수단이 중국이라는 홍콩이라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중국 본토 거주자라면 홍콩 거리증만 있으면 홍콩의 모든 은행이 계좌를 결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다. 요게 더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좀 더 완화되죠. 이게 사실상 중국이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암호화폐를 지금 허용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그 중국의 예전에 2016년부터 이제 그 막대한 암호화폐 그 세력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비록 시장이 힘들지만 암호화폐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기술적으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그죠? 여기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쌍봉이다, 그죠? 항상 쌍봉 뒤에는 급락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이건 비트코인 월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5%가 하락했습니다. 역대급 하락이 분명히 있었지만 반감기 이후에 보시면 2012년에 마이너스 86%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16년에 84%.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 바이낸스 하락하고 그다음 코인베이스 뭐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더 내려봐야 몇 프로 더? 마이너스 11% 더 내리면 더 내릴 게 없다는 거. 그리고 추세를 본다면 다음번에 우리 그냥 기준 맞추시게 한다면 82% 정도 하락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7%에서 11%만 저점 대비 더 맞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다른 상품과는 달라요. 내리기도 빠르게 내리지만 빠르게 내려가지만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간다는 특성이 있죠. 주식이나 채권,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정리하고 밑에 사면 된다, 그리고 올라갈 시기에 어느 변곡점에 매수한다, 이런 개념이 되지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은 그게 너무 순식간 하루의 폭이 또 너무 크게, 그때는 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거의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금융 쪽으로 한번 봅시다. 금융 쪽, 부동산 금융위기가 끝났고 안 온다 말이 있지만 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등을 했다. 여기 미 증시가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전과 흡사하다. JP모건 채권 전문가의 경고였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항상 인플레이션 뒤에는 뭐가 옵니까?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그죠? 이 인플레이션 뒤에 코스톨리아 달걀 모양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초입 국면이거든요.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예전 같으면 주식이 내리면 코인도 같이 내렸죠. 근데 지금 S&P 500과 비트코인이 상관관계를 보면 역대 최저로 나타나 마이너스 0.4 정도 가고 있거든요. 1 기준에서 0.4까지 올 정도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금융위기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달러의 대체수도 올라가더라. 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도 언젠가는,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디플레이션에 봤을 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금융 쪽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올라갈 시기가 있다는 거,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자, 2024년 네 번째 반감기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역대급 반감기. 항상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 2년 동안은 정말 암호화폐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 안 된다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얘기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을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 규제 칼날 이후에 그다음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이 나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분명 승인이 이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했을 때 기관 자금 투입이 얼마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200억 불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역대급 기관들이 많이 들어봐야 뭐 10억 불 정도였거든. 이 10억 불에 20배가 해당되는 200억 불이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최저 1억은 가지 않겠습니까? 원화 가격으로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알트코인들 가격들은 얼마나 올라갈지 여러분들 분명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뭐 이런 제가 과거 하락장을 보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봐도 어쨌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이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제소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광기도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남았고, 그죠? 이런 걸 봤을 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이런 시장의 와중에도 악재와 호재 뒤에 분명히 항상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 시대를 개막을 했고, 그죠? 2.0 시대를 개막하면서 기술 자체도 많이 지금 옵티미즘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암호화폐 기술은 진화해 됐고 비트코인의 실제 사용량 그리고 암호화폐가 과연 지금 실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기술 개발하면서 점점 활용도도 지불형 코인들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세대를 따라서 이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자산은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부동산이 아닌 암호화폐라는 거. 그러면 이 MZ세대들이 점점점 나이가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장이 더 각광을 받을까?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 지금 현재 어렵고 분명히 어느 정도 일부분은 현금화나 좀 빼는 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 볼 수 있지만 앞서 과거 사례와 그리고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 금융위기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을 돈을 빼는 것은 정답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